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실기 암기형 문제에서 세 번째 과목입니다. 작업환경 측정의 28번 문제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는 캐노피형 후드와 관련된 용어이다. 각각의 용어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죠? Q1부터 설명할게요. Q1은 여기가 지금 발생원이니까 열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가 있잖아요. 여기가 가스레인지다 생각하면 가스레인지에서 발생했는 열이 위로 가죠. 그래서 열 상승 기류량이 되겠습니다. 기류량은 환기량, 바람의 양이니까요. 단위는 미터 상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2는 보니까 옆에서 들어오죠, 그죠? 그래서 유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도 기류량이고요. 역시나 단위는 미터의 상승 per minute가 되겠습니다. 자, Q2 다시다, 그죠? 유도되어 오던 기류량에서 일부는 밖으로 빠져나가죠. 난류, 다시 말하면 충류라는 건 바람의 방향이 일정한 건데요. 난류는 외부 난기류가 생겼다 보시면 됩니다. 방해 기류로 인해서 누출되는 기류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져나가는 건 누출되는 기류량, 난류로 인한 누출 기류량이고요. 단위는 미터 상승 per minute로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M은 누출 안전 계수입니다. 누출될 때 안전한 계수, 얼마까지 누출에 안전하다라는 안전 여유값이죠. 계수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KL하고 KD가 있는데요. KL은 누입 한계 유량비가 되겠습니다. 한계니까요. 우리가 리미트 할 때 한계잖아요. 그래서 KL이 누입 한계 유량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KD는 디자인할 때 설계, 그죠? 설계 유량비, 이렇게 L과 D를 구분하시면 조금 암기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어에 대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넘어가겠습니다. 덕트 내 분진 이송을 위한 반송 속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반송 속도가 뭔가 한번 생각할게요. 자, 우리가 후드가 있고 덕트가 있죠. 여기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유해 물질을 요거를 붙들고 이렇게 후드 안으로 넣어주는 건 뭐였습니까? 제어 속도였습니다. 후드 안으로 들어가는 오염 물질을 덕트에서 쌓이지 않고 이송한다, 그죠? 이렇게 덕트 내를 이송하는 속도를 반송 속도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요, 첫 번째 생각해보면 무겁거나 큰 거는 반송 속도가 빨라야지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넣으셔도 됩니다. 유해 물질의 발생 형태. 유해 물질의 발생되는 형태가 가스인지 분진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발생 형태가 가스인지 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비중이죠. 아무래도 비중이 크고 무거운 게 속도 빨라야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해 물질의 입경이죠. 그죠? 입경이 클수록 아무래도 속도 빨라야겠죠. 그 다음에 세 가지니까 한 요렇게, 네 가지 했네요. 네 번째, 유해 물질의 수분 함량. 아무리 유해 물질이 가벼운 거라도요, 수분이 포함되어 버리면 무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유해 물질의 수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나? 유해 물질의 수분 함량이고요. 또는 덕트의 모양을 넣어도 상관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덕트 내의 분진 이송을 위한 덕트의 반송 속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해 물질의 발생 형태. 두 번째, 유해 물질의 비중. 세 번째, 유해 물질의 입경. 네 번째, 유해 물질의 수분 함량.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0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파란색 별표, 우리 필기에서 잘 보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덕트 취출구에서 토출되는 공기에 의한 소음. 다시 말하면 덕트 취출구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소음이 발생됩니다. 그죠? 요거를 취출음이라고 하는데요. 감소시키는 방법을 두 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덕트에서 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소음기죠. 또는 소음 챔버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소음기를 설치합니다. 두 번째,
덕트에 흡음재를 설치합니다. 자, 흡음재는 그 열을 음을 흡수하는 재료잖아요. 그죠? 그래서 덕트 안에 흡음재를 설치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취출구의 유속을 감소시킵니다. 아무래도 속도가 빠르면 소음이 커지기 때문에 취출구의 유속을 감소시키는 것도 방법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덕트 취출구의 소음, 다시 말하면 취출음을 감소시키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음기 설치 또는 소음 챔버 설치, 두 번째 덕트의 흡음재 설치, 세 번째 취출구의 유속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는 곡관의 연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약간 유행성처럼 과거에 굉장히 기출이 잘 되었습니다. 2013년 기출인데요. 그 이전에 굉장히 잘 되다가 최근에 또 기출이 뜸하지만 우리 기억할게요. 새우등 곡간의 직경이 15cm 이하일 때 새우등은 몇 개? 곡간이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이럴 때 새우등이라는 건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 그죠? 새우의 등껍질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경이 15cm 이하일 때는 새우등은 3개 이상을 써야 됩니다. 직경이 15cm를 초과할 때는 이렇게 해서 5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이상, 그죠? 그래서 직경이 15cm 이하일 때 새우등은 3개 이상. 직경이 15cm 초과할 때 새우등은 5개 이상이다. 그죠? 기억하시고요. 3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곡간의 압력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냥 압력 손실이 아니고요. 이것도 곡간이기 때문에 파란색 한번 붙여볼게요. 조금 주의해서 따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자, 일단은 압력 손실은요. 반송 속도, 덕트 내에서 유해 물질을 이송하는 속도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광경, 곡률 반경비. 그죠? 얼마만큼 이게 곡률 반경이 이렇게 굽어졌는지, 곡률 반경이 어떻게 굽어졌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고, 관의 직경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덕트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서도 곡간의 압력 손실에 영향을 주고요. 연결된 송풍관의 상태도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3가지이기 때문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곡간의 압력 손실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는 반송 속도. 두 번째, 관경 및 곡률 반경비. 세 번째는 덕트의 모양 및 크기. 이렇게 3가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연결된 송풍관의 상태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자, 33번 넘어가겠습니다. 송풍기에서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3가지를 적어라. 그죠? 송풍기는 팬이잖아요. 바람의 양을 조절할 때요. 자, 우리가 선풍기에서도 회전수가 많아지면 바람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회전수 조절법. 안내익이라는 건 날개입니다. 그죠? 두 번째는 안내익 조절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댐퍼인데요. 요거는 저항인데요. 이렇게 덮개를 열고 닫고 하면서 우리가 바람의 양 조절할 수 있죠. 세 번째 댐퍼 부착법 3가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송풍기에서 풍량 조절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전수 조절법, 두 번째는 안내익 조절법, 세 번째는 댐퍼 부착법 3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4번 넘어갈게요. 다음에 제시한 송풍기의 특징을 각각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프로펠러형 송풍기. 그죠? 우리 이거 프로펠러형은 필기에 자주 나왔죠? 송풍관이 없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송풍기다. 이렇게만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송풍관이 없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송풍기가 프로펠러, 날개가 회전하는 거,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나시면요.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효율이 낮고 대용량의 공기를 운송하는 데 사용된다. 요 뒤에 게 기억 안 나시면 효율이 낮다까지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튜브형이다. 그죠? 이 튜브형은 임펠러가
튜브 내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임펠러가 튜브 내부에 설치된 송풍기. 그죠? 자, 우리가 프로펠러형 좀 봤지만 튜브형, 고정날개형 이런 건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임펠러가 튜브 내부에 설치된 것을 튜브형이다라고 합니다. 프로펠러형보다 조금 높은 저항에서 공기를 이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고정 날개형입니다. 자, 요 튜브형이 임펠러가 튜브 내부에 있는 게 튜브형이었죠. 근데 이 튜브형의 안내 날개가 고정된 송풍기가 고정 날개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튜브형의 안내 날개가 고정된 송풍기고요. 튜브형보다 효율이 좋고 높은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면 자세히 적으시고요. 아니고는 앞에 간단한 특징 정도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문제는 파란색 별표로 바꾸고, 예, 그죠?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5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 장치 송풍기의 정압이 2년 후에 많이 증가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송풍기에 정압이 증가되는 원인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송풍기에서 정압이니까 압력이 높아졌다, 그죠? 자, 첫 번째는요. 공기정화 장치의 분진 퇴적. 뭐든지 먼지가 쌓이면 이게 압력이 높아진다, 그죠? 지나가려니까 압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정화 장치의 분진이 퇴적, 덕트 계통의 분진 퇴적, 또는 후드와 덕트의 연결 부위가 풀려버려요. 연결 부위 풀림, 또는 후드의 댐퍼가 닫혔을 때, 그죠? 자, 또는 공기정화 장치 분진 취출구 열림 등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송풍기에서 정압이 증가되는 원인, 송풍기에서 압력이 막 높아진다, 그죠? 분진이 쌓였을 때인데요. 첫 번째는 공기정화 장치의 분진 퇴적, 두 번째는 덕트 계통의 분진 퇴적, 그 다음에는 연결한 부분이 똑바로 연결이 안 되고 풀리다 보니까 압력이 새어나가니까, 그죠? 정압이 증가합니다. 후드와 덕트의 연결 부위가 풀림, 또는 후드의 댐퍼 닫힘이 있을 때도 정압이 증가하게 되고요. 또는 공기정화 장치 분진 취출구 열림도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넘어가겠습니다. 원심력 집진 장치의 블로다운 효과를 3가지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블로다운은 이 뭔지 밑에 37번 먼저 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37번 보니까 원심력 집진 장치의 블로다운 정의를 적고 블로다운의 효과를 3가지 적으시오. 그죠? 자, 일단 블로다운의 정의부터 볼게요. 더스트박스나 호퍼부에서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흡인합니다. 일부 가스를 흡인해서 난류 현상, 그죠? 자, 이렇게 측류는 일정한 흐름이고요. 난류는 그 방해 기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난류 현상을 억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난류 현상을 억제하다 보니까 원심력이 증대되고 결국은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는 운전 방식을 블로다운이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더스트박스나 호퍼부에서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흡인합니다. 자, 이렇게 일부 가스를 흡인하다 보니까 난류가 억제된다, 그죠? 난류 현상을 억제시켜서 집진효율을 증대시키는 운전 방식, 이렇게 방해 기류가 있는 난류가 억제되다 보니까 효율이 높아지는 운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과는요, 첫 번째, 사이클론 내의 난류 현상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죠? 난류 현상 억제 또는 원심력 증대, 똑같은 말입니다. 자, 난류 현상이 억제되다 보니까 이 난류는 바람의 기류가 일정하지 않고 막 밖으로, 그죠? 방해 기류가 있는 거죠. 난류 현상이 없다 보니까요, 집진 먼지, 비산, 먼지가 날리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난류 현상을 억제하니까 집진 효율이 증대되겠죠. 세 번째, 관내 분진 부착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한다. 관내 덕트 안에 이 먼지가 부착되어서 폐쇄가 되는 현상을 가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교 현상을 억제한다,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원심력 집진 장치의 블로다운의 효과다. 그죠? 블로다운은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먼저 흡인해서 뭐를 방지한다 그랬습니까? 난류 현상을 억제한다. 그죠? 난류 현상을 억제하고 난류가 없어지다 보니까 먼지가 날리지 않죠? 집진 먼지 비산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난류가 없어지니까 집진 효율이 증대가 되고요. 관 내에 분진 부착으로 인한 장치의 폐쇄 현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교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벤츄리 스크러버의 분진 포집 원리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 나왔다면 사실은 이거는 점수를 조금 깎기 위해서 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알아두자 정도로만 보도록 할게요. 벤츄리 스크러버에서 분진을 포집하는 원리는요, 함진 공기는 먼지가 포함된 공기를 벤츄리 관에서 물을 분무합니다. 자, 오염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서 세정액이 분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물방울로 만들어서 분진을 포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공기가 들어오면요, 물을 분사하다 보니까 이 물방울 속에 먼지가 포함되겠죠. 이렇게 먼지를 포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가냐면 사이클론으로 가요. 사이클론 회전하잖아요. 사이클론으로 보내요. 회전하는 원심력에 의해서 분진을 분리시킵니다. 물 속에 포함된 먼지를 물하고 분진을 분리하는 게 사이클론에서 하는 겁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벤츄리 스크러버의 분진 포집 원리. 먼지가 포함된 함진 공기를 벤츄리 관에서 물을 분무하여 물방울로 만들어 분진을 포집합니다. 물방울로 만들어, 요거 생략해도 됩니다. 함진 공기를 벤츄리 관에서 물을 분무하여 분진을 포집하고 사이클론으로 보내요. 이것도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분진을 포집하고 원심력에 의하여 분진을 분리한다. 사이클론이 회전하는 힘, 원심력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줄여서 파란색 글자 위주로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39번. 세정식 집진 장치의 분진 포집 원리 4가지입니다. 물을 이용하는 게 세정식이죠. 세정식에서 분진을 포집하는 건 충돌, 차단, 확산, 응집 4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세정식 집진 장치의 분진 포집 원리 4가지입니다. 충돌, 차단, 확산, 응집. 그죠? 상세하게 이게 뭐 이렇다까지 그죠?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고 한번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40번 넘어가겠습니다. 집진 장치 중에서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 공간이 커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압력 손실이 낮아서 대용량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고 운전 및 유지 비용이 저렴해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공간도 많이 필요한데요. 압력 손실이 낮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이제 운전할 때 유지 비용은 저렴하다. 그죠? 뭐죠? 전기 집진 장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41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집진 장치 중에서 흡착 장치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흡착 장치는 이제 먼지를 흡수하는 장치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흡착 능력이겠죠. 흡착 능력이 크다면 좋습니다. 고려 사항이니까요. 앞에 것만 적어도 되지만 뒤에 것까지 그냥 기억할게요. 혹시나 또 조건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흡착 능력이 큰 게 좋죠. 두 번째, 압력 손실이죠. 압력 손실은 적은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야 잘 흡착이 되겠죠. 체류 시간인데요. 오염물질의 체류 시간이 길 것이 좋고요. 긴 게 좋고. 네 번째, 불순물의 제거입니다. 흡착지에 해를 끼치는 가스 중의 불순물을 전처리에 의해 제거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3가지 위에 3가지 좋겠죠. 그죠? 다시 한번 봅니다. 흡착 장치를 설계할 때 고려사항. 첫 번째는 흡착 능력이 클 것. 두 번째 압력 손실이죠. 압력 손실이 적을 것. 세 번째 체류 시간입니다.
오염물질의 체류 시간이 길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요, 별표 한 개 더 붙일게요. 집진장치 종류를, 집진장치, 먼지를 제거하는 집진장치의 종류를 원리에 따라 5가지로 적어보라 했습니다. 그죠? 중력을 이용한 중력 집진장치, 관성력은요, 우리가 이렇게 버스가 앞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때 우리 몸도 앞으로 가려고 하다가 버스가 멈추면 몸이 뒤로 하죠. 그죠? 이게 원래 가려는 운동 방향을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관성력 집진장치, 회전하는 원심력 집진장치, 전기 집진장치, 걸러내는 여과 집진장치, 물을 이용한 세정식 집진장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집진장치의 종류를 원리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합니다. 중력, 관성력, 원심력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전기, 여과, 세정식 집진장치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3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별표할게요. 배기구는 15, 3, 15 규칙을 참조하여 설치합니다. 배기구의 설치 규칙 15, 3, 15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근데 참고 한번 볼게요. 참고를 먼저 볼게요. 산업환기 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 2019년에 개정이 된 산업환기 설비에 관한 기술 지침에는요. 5궤에 설치하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얼마 이상 높게 1.5m 이상 높게 설치하고 배출된 공기가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부 방향으로 10m/s 이상 속도로 배출하는 등 작업장으로 재유입되거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의 내용으로는요. 배기구는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 높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배출 속도는 상부로 10m/s 이상 속도로 배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배기구의 설치 규칙 15, 3, 15 그래서 요거는 지침의 내용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요. 과거에 필기에 나오던 그대로 출제되었습니다. 15는 배기구와 공기를 유입하는 흡입구는 15m 이상 떨어지게 설치. 배기구와 흡입구는 15m 떨어집니다. 또 밑에 15 볼게요. 배출되는 공기는 재유입되지 않도록 배출 속도를 15m/s 이상 유지한다. 배기구와 흡입구는 15m 이상 떨어지고 배출된 공기가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배출 속도를 15m/s 이상으로 유지합니다. 자, 그렇다면 3은 뭔가 볼게요. 배기구의 높이는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자, 여기 지침에서 배기구는요, 지붕으로부터 1.5m 이상 높게 하라 했는데, 배기구 설치 규칙 15, 3, 15에서 3은 배기구 높이인데, 지붕 꼭대기나 공기 유입구보다 3m 이상 높게 설치하는 것이다. 그죠? 만약에 시험에 산업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에서 설명하는 괄호 비우고 이렇게 나온다면요. 이 내용과 구분해서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국소배기 시설을 설계 시에 총 압력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을 2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국소배기 시설에서 총 압력 손실을 계산할 때요. 정압을 조절해서 평형을 맞추는 정압 조절 평형법 또는 저항, 댐퍼죠, 그죠? 댐퍼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조절하는 저항 조절 평형법 2가지가 있죠. 정압을 조절하거나 저항을 조절해서 평형을 맞춘다, 그죠? 정압 조절 평형법은 유속 조절 평형법이라 해도 됩니다. 저항 조절 평형법은 댐퍼 조절 평형법, 덕트 균형 유지법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45번입니다. 합류점에서의 압력 평형 방법 중에서 금방 했던 저항 조절 평형법과 저항 조절 평형법의 장단점을 각각 2가지씩 적으시오 했습니다. 저항은 댐퍼 조절 평형법이죠. 댐퍼를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건데요. 댐퍼는 나중에 시설을 다 설치하고 마지막에 덮개나 뚜껑을 부착해도 되죠. 그래서
시설 설치 후 송풍량 조절이나 덕트 위치 변경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를 그냥 쉽다 해도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쉽게 말하면요. 임의의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설치 다 하고 뚜껑을 덮개를 가지고 열고 닫고 이렇게 임의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설 설치 후 송풍량의 조절, 덕트 위치 변경이 어렵지 않다. 이게 첫 번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소 설계 풍량으로 평형 유지가 가능하다. 설계를 할 때는 최소로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절은 뭘로 한다? 댐퍼를 열고 닫는 걸로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 설계 풍량으로 평형 유지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설계 계산이 간단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나중에 뭐 설계가 잘못되어도요, 댐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설계 계산이 간단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간단하다 정도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덕트 크기를 바꿀 필요가 없어서 반송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단점 보겠습니다. 평형 상태 시설에 댐퍼를 잘못 설치하면 평형 상태 파괴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댐퍼를 잘못 설치하게 되었을 때 현재는 평형이 되어 있는데 댐퍼 때문에 평형을 깰 수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로 댐퍼 조정 시 평형 상태가 파괴된다. 댐퍼를 잘못 설치하는 것도 평형 상태 파괴를 유발하지만 댐퍼를 잘못 조정하는 것도 평형 상태가 파괴됩니다. 그죠? 그래서 임의로 댐퍼 조정 시 평형 상태가 파괴되고요. 부분적인 폐쇄 댐퍼는 침식이나 분진 퇴적의 원인이 됩니다. 최대 저항 경로 선정이 잘못되어도 설계 시 쉽게 발견하기 어렵고 댐퍼가 노출되어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댐퍼 덮개가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요. 댐퍼가 노출되어서 댐퍼를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노출되어 요거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정상 기능을 저해할 우려 있다. 그죠? 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장점부터 볼게요. 저항 조절 평형법의 장점은 시설 설치 후의 송풍량의 조절, 덕트 위치 변경이 어렵지 않다. 뭐 위치 변경 요거는 빼도 상관없습니다. 시설 설치 후의 송풍량의 조절이 어렵지 않다. 또는 임의의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두 번째, 최소 설계 풍량으로 평형 유지가 가능하고, 세 번째, 설계 계산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 이렇게 줄여도 되고요. 또는 간단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단점입니다. 댐퍼를 잘못 설치하면 평형 상태 파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임의로 댐퍼 조정 시에 평형 상태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댐퍼를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정상 기능을 저해할 우려 있다. 이렇게 단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유점에서의 압력 평형 방법, 그죠? 총 압력 손실 계산 방법 두 가지를 적고 각각의 장단점을 두 가지씩 적어라. 그죠? 함유점에서 압력 평형을 맞추는 방법은 금방 두 가지 했다. 그죠? 저항 조절 평형법 또는 댐퍼 조절 평형법이 있었죠. 자, 요거는 금방 했기 때문에 장점, 단점 한번 다시 생각할게요. 시설을 다 설치하고도 댐퍼를 부착해서 조절할 수 있죠. 시설 설치 후에 송풍량의 조절이 어렵지 않다. 또는 송풍량의 조절 및 덕트 위치 변경이 어렵지 않다 해도 되고요. 임의의 유량 조절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최소 설계 풍량으로 평형 유지가 가능하다. 세 번째, 설계 계산이 간단하고 고도의 지식을 요하지 않는다. 단점이죠. 댐퍼를 잘못 설치하면 평형 상태 파괴를 유발한다. 두 번째, 임의로 댐퍼 조정 시 평형 상태가 파괴될 수 있다. 세 번째, 댐퍼를 누구나 쉽게 조절할 수 있어서 정상 기능을 저해할 우려 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압 조절 평형법입니다. 요거는 유속 조절 평형법이다 라고 해도 되겠죠. 정압을 조절합니다. 그죠? 그래서 장점은 침식이나 부식이나 분진 퇴적에 의한 덕트 폐쇄가 없다. 설계할 때부터
덕트가 폐쇄되지 않고 침식되거나 부식되지 않게 정압을 조절했기 때문에 덕트의 폐쇄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설계 시 잘못 설계된 분지관 또는 저항이 가장 큰 분지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설계에서부터 정압을 조절하기 때문에요. 설계 시에 잘못된 분지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최대 저항 경로 선정이 잘못되어도 설계 시 쉽게 발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설계가 정확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바로 정압 조절 평형법이 되겠습니다. 단점이 되겠습니다. 예, 설계 시에 잘못된 유량을 고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설계를 잘못해버리면 설치하고 나면 이걸 고치기가 어려워요. 다른 말로 임의로 유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아까 우리가 저항 조절 평형법은요, 임의로 댐퍼를 조절하면 유량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이건 되지 않는다, 그죠? 자, 두 번째, 송풍량은 근로자나 운전자의 의도대로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그죠? 왜냐하면 설계할 때부터 맞춰놨기 때문에요. 송풍량을 의도대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설계 유량 산정이 잘못될 경우 수정은 덕트 크기 변경을 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꾸는 건 덕트를 아예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설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요거 암기가 쉽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설치된 후에 개조나 변경이나 확장에 대한 유연성이 낮다. 일단 설치가 되고 나면 개조, 변경, 확장이 어렵다 해도 되겠죠? 유연성이 낮다. 효율 개선 시 전체를 수정해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 전체 필요한 최소 유량보다 더 초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압 조절 평형법 두 가지만 볼게요. 장점은 침식이나 부식이나 분진 퇴적에 의한 덕트 폐쇄가 없다. 설계할 때부터 폐쇄되지 않게 정압을 맞췄습니다. 설계가 정확할 때는 가장 효율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단점 두 가지입니다. 설계 시 잘못된 유량을 고치기 어렵다. 또는 임의로 유량을 조절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설계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나 더 기억하면 설치된 후에 개조나 변경이나 확장이 어렵다 해도 됩니다. 에 대한 유연성이 낮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47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5가지를 적어라. 그죠? 우리가 배출하는 공기만큼 메이크업 에어, 그래서 공기를 공급했습니다.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국소 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하여 배출하는 만큼 다시 공급한다. 그죠? 비슷한 말입니다. 적절하게 가동한다. 요거는 다른 말로 효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할게요. 국소 배기 장치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3번 1로 가볼까요? 효율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 연료를 절약하는 것이다. 그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하기 위하여. 자, 그러면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생성을 방지한다. 그죠? 이렇게 연료를 절약하려면 방해 기류가 없어야 됩니다. 작업장 내 방해 기류 생성을 방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장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기를 계속 배출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산소가 부족하거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외부 공기가 정화되지 않은 채로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죠? 이 공기 공급 시스템은 청정 공기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부 공기가 정화되지 않고 건물 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국소 배기 장치를 적절하게 가동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가동한다는 건 효율이 좋은 거다. 그죠? 두 번째, 국소 배기 장치의 효율 유지를 위해서. 효율이 유지되니까 연료가 절약되겠죠. 세 번째,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네 번째, 연료를 절약하고 효율이 높으려면 방해 기류가 없어야 됩니다. 작업장 내의 방해 기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5번째는 작업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5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를 설명하라. 그죠? 자, 국소배기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후드를 통해서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는 것을 말한다. 후드 입구를 통해서 배출되는 만큼 공기가 보충되는 것을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다라고 합니다. 후드를 통해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자주 출제 안 되었다, 그죠? 공기 조화 설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공기 조화 설비는요, H죠. 이게 히팅할 때 난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다, 그죠? 벤틸레이션 할 때 환기를 뜻해요. A는 에어입니다. 에어 컨디셔닝에서 공기 조화를 뜻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온도나 습도나 청정도나 기류 분포를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를 공기 조화 설비다라고 합니다.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분포. 기류 분포는 공기의 분포죠.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설비다. 그죠? 위에 거는 그냥 이해하기 위한 내용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국소배기 장치에서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를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압력을 측정하는 건요. 앞에서 우리가 피토관 나왔잖아요. 그죠? U자 마노미터, 경사 마노미터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피토관, U자 마노미터, 경사 마노미터. 예, 이렇게 3가지가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 이외에 아네로이드 게이지나 마그네 헬릭 게이지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는 또 뭔가 하면요. 예, 국소배기 장치 검사 장비 중에서 공기의 유속이죠. 기류하고 똑같습니다.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를 4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유속은 풍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풍속계 들어가는 거요.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풍량 풍속계, 풍차 풍속계 또는 회전 날개형 풍속계, 근해 날개형 풍속계, 열선 풍속계. 그죠? 공기의 유속 기류니까요. 풍속이 들어가면 됩니다. 풍량, 풍차, 열선, 회전 날개형, 근해 날개형 풍속계. 그리고 피토관은요. 예, 아까 우리가 공기의 유속도 측정할 수 있지만 네, 압력도 측정할 수 있는 예,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요거는 별표를 1개 더 붙여볼게요. 앞에 거보다는 조금 1개에서 2개 붙이면 됩니다.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시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할 때 필수 장비는요. 발연관 또는 연기 발생기, 영어로 스모크 테스터 다 상관없습니다. 발연관이 필요합니다. 청음기나 청음봉, 절연 저항기, 표면 온도계나 초자 온도계, 줄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의 필수 장비입니다. 발연관,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절연 저항계, 표면 온도계 또는 표면 온도계 및 초자 온도계. 또는은 둘 중에 1개고요. 밑이니까 AND 개념이거든요. 표면 온도계와 초자 온도계다. 예, 기억하시고요. 줄자 이렇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53번은 예, 파란색 별표할게요. 공기의 유속을 측정하는 기기 중에서 기류를 냉각시켜 실내 기류를 측정하는 기기 종류입니다. 유속 측정 장비 중에서 기류 냉각을 시켜서 실내의 기류를 측정하는 걸 골라라. 그죠? 요거는 열선 풍속계와 카타 온도계다. 2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류를 냉각하여 실내 기류 측정에 사용되는 2가지는 열선 풍속계, 카타 온도계 이렇게 2가지가 쓰이겠습니다. 5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대기 중에 유해한 가스를 측정하기 위한 검지제가 들어있는 유리관으로 염화제2 주석이 공기와 반응하여 흰색 연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이며 후드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측정기의 명칭은 있습니다.
유리관 안에 염화 제2 주성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공기와 만나면 흰색의 연기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연기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 공기의 흐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요거를 발연관, 연기가 발생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스모크 테스터 연기 발생기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또 나왔다. 그죠? 같은 문제인데요. 55번에 국소배기 장치 성능 시험 장비 중에서 레시버식 후드의 개구부에서 흡입 기류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비 명칭은 했습니다. 자, 금방 발연관은요, 공기 중에 수분과 반응하여 발생한 연기로 이 연기가 어디를 가는지를 보고 공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흡입 기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발연관, 연기 발생기, 스모크 테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번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했다, 그죠? 송풍관 내의 풍속을 측정하는 기기 종류, 세 가지입니다, 그죠? 풍속을 측정하는 거, 풍속계 넣으면 되겠죠? 풍차 풍속계, 열선식 풍속계, 그네 날개형 풍속계. 피토관은요, 앞에서 우리 풍속도 측정할 수 있고, 잠시만요. 앞에 문제와 비교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앞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피토관은 압력도 측정했지만 공기의 유속, 그죠? 공기의 유속 기류 측정하고요. 뒤에서 풍속 측정, 합쳐서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풍속, 유속, 기류 합쳐가지고요. 우리가 뒷부분의 거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거 공기, 유속, 기류, 그죠? 측정하는 기기, 그죠? 풍차 풍속계, 열선식 풍속계, 그네 날개형 풍속계 또는 피토관은 압력도 측정하고 풍속, 그죠? 공기 유속도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 환경 관리의 대책 4가지를 적으시오. 작업 환경 관리의 대책이라고 해도 되고요. 작업 환경 관리의 원칙이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밑에 거 58번 먼저 보고 올라올게요. 자, 58번 보니까 작업 환경 관리의 원칙을 4가지 적고, 원칙 4가지 하고, 각각의 세부 방법 1가지를 적어라. 요거를 기억하신다면 위에는 당연히 되겠다. 그죠? 자, 첫 번째는 대치 또는 대체입니다. 위험하지 않은 걸 대치한다, 대체한다는 건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위험한 공정을 변경하고요. 유해 물질을 위험하지 않은 걸로 변경하고 시설을 변경하는 거죠. 그래서 대치나 대체는 공정의 변경, 유해 물질 변경, 시설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할 수 없다면 격리, 위험한 것을 사람과 멀리 떨어지게 거리를 두는 겁니다. 저장 물질을 격리하고요. 시설을 격리하고 공정을 격리하고 작업자를 격리한다. 그죠? 자, 이렇게 격리를 시키지만 그래도 유해 물질이 있기 때문에 환기에서 빼내야죠. 그죠? 국소 환기나 전체 환기를 하고요. 마지막에는 교육입니다. 그죠? 올바른 작업 방법에 대한 올바른 작업 방법에 대한 근로자 교육과 습관화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환경 관리의 대책 4가지입니다. 그죠? 또는 작업환경 관리의 원칙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위험한 것을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대치 또는 대체. 그죠? 자, 공정의 변경, 그 다음에 우리가 유해 물질 변경, 시설 변경이 있었습니다. 격리죠. 위험한 것을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는 격리해도 되고요. 그래도 남아있는 유해 물질을 밖으로 빼주는 환기. 마지막은 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작업 방법을 교육하는 4가지, 그죠? 그래서 대치, 격리, 환기, 교육 이렇게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3번째 과목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이번 시간도요.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시면서 별표가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